빰빰빰빰 빠라바라밤 빰빰빰빰 빠라바라밤 빠라바라밤 빰빰빰빰빰.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실 속 세계여행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통수단과 여행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교실 속에서 세계를 향해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교통수단의 발달이라고 하는 그림책을 먼저 읽으면서 오늘 수업을 시작해 보았죠. 자, 여행을 가는 사람들은 여행을 계획할 때 교통수단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여행이 많이 변화하죠. 어떤 것들이 변하느냐? 첫 번째, 여행의 방법이 변화합니다. 두 번째, 여행의 일정이 변하고요. 세 번째, 여행의 경로가 변화해요. 비행기를 타고 갈 때, 기차를 타고 갈 때, 아니면 배를 타고 갈 때, 자동차를 타고 갈 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걸어서 갈 때, 교통수단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하지 않았던 과거에는 걸어서 움직였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 마차나 뭐 말이나 아니면은 뭐 소, 달구지 뭐 이런 거 타고 다녔을 텐데요. 그렇게 다니던 시절에 수년에 걸쳐서 여행하던 곳이 이제는 한두 주 정도면 충분히 여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거하고 현재는 교통수단에 따라서 여행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랑 아주 간단한 지역을 놓고 사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구글 어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번도 안 가본 곳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미리 찾아가지고 왔는데요. 에펠탑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프랑스에 위치하고 있죠. 에펠탑입니다. 아, 영어로 나왔네요. 한국어로 바꾸죠. 에펠탑. 찾아보겠습니다. 검색 누르면 지구가 슝 돌아가면서 비행기보다 빠른 속도로 돌아가면서 여러분에게 에펠탑이 있는 곳을 알려줄 거예요. 자, 속도가 너무 어지럽게 느껴지는 학생들은 속도를 좀 느리게 움직일 수 있도록 조절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입니다. 천천히 한번 내용이 자세히 보이고 있죠. 자, 에펠탑 근처의 모습이고요. 에펠탑은 어디에 있을까요? 에펠탑. 자, 입체로 보여서 우리가 자세히 아는데 바로 여기가 에펠탑입니다. 옆으로 돌려볼까요? 살짝. 얘는 X를 누르고요. 에펠탑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자, 여기 보이나요? 에펠탑. 여기가 지금 에펠탑이 이렇게 솟아있는 모습이에요. 에펠탑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 에펠탑에서 시작을 하려고 그럽니다. 에펠탑에서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갈 거냐면 파리의 대표적인 상징 중에 랜드마크 중에 하나인 개선문을 가보려고 해요. 자, 개선문에 가보려고 합니다. 개선문 한번 볼까요? 일단 세느강을 건너야겠네요. 그 다음에 여기 사방을 향해서 방사형으로 도로가 만들어져 있는 에투알 개선문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이 짧은 거리를 가는 동안에도 다양한 교통수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랑 선생님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거예요. 선생님이 에펠탑에 클릭을 할 거고요. 에펠탑을 뭘로 할 거냐면 출발하는 지역으로 선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선문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선문을 도착하는 곳으로 설정을 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에펠탑과 그 다음에 개선문을 연결하는 길이 지금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길은 첫 번째 바로 자동차로 가는 길입니다. 왼쪽에 마우스 움직이는 거 보이죠? 자동차로 갔을 때 총 이 거리는 2km고요. 6분 정도의 거리가 걸린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리에 대한 시간이 지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버스를 이용해서 가면 이 파란색깔 경로가 달라질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버스를 이용해서 가면은 약간 모습이 달라진 게 보이나요?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자, 17분 걸린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번에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보겠습니다. 자전거를 이용하면 또 다른 오른쪽 길로 움직이게 되겠죠. 예, 가장 빠른 길로 가더라도 몇 분 걸리냐면 추천 경로 13분을 지나서 어떻게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15분에서 13분에서 15분 정도 걸리겠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걸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걷는 모습으로 해보니까 경로가 또 달라졌죠. 32분 정도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본 것처럼 자동차를 이용하거나 지하철을 이용하거나 혹은 자전거나 도보를 이용했을 때
우리 집 나가는 건 다 여행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행의 방법이 교통수단에 따라서 여행의 방법이나 경로가 달라지고요. 시간도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너무 더우니까 아이스크림도 사 먹어야 되고요. 물도 마시면서 가야겠죠. 그리고 가다가 중간중간에 보이는 풍경도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교통수단에 따라서 여행의 경로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통수단에 따라서 어떤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나와 있는 건 장점이에요. 아래에 있는 건 단점이에요. 자, 지금 나와 있는 교통수단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비행기입니다. 자, 비행기는 가장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요. 엄청 빨라요. 시속 800km. 슝 하고 날아갑니다. 두 번째, 색다른 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비행기에 타면 여러분들이 가장 앉고 싶어하는 자리는 창가 자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름도 보이고요. 하늘에서 내려다본 땅의 모습, 바다의 모습, 그 다음에 해가 지고 해가 뜨는 풍경들도 구름 사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색다르죠. 자, 이런 것들은 매우 큰 장점이에요. 하지만 단점도 많이 있죠. 비행기는 일단 너무 비싸요. 비싸고 기름값이 올라가면 내가 예약했던 시점보다 기름값이 올라가면 요금이 더 많이 받아요. 우리는 이런 걸 유류 할증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공항과 거리가 멀어요. 자, 우리 집이 공항 옆에 있지는 않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요. 집에서 굉장히 가까운 곳에서 버스를 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항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단 우리 집에서 일정한 거리만큼을 가고 거기서 다시 공항 가는 버스를 타고 그리고 공항까지 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특히 뭐 구리에 살고 있는 여러분보다는 저기 멀리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 경우에 뭐 KTX라든지 아니면 고속버스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와야 되는 그 시간도 굉장히 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박 사건. 사고가 날 경우에 인명피해가 아주 큽니다. 전원 다 사망하는 경우부터 그 다음에 생존자가 정말 사망자보다 훨씬 적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한번 사고가 거의 나지 않지만 사고가 나면 크게 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비행기입니다. 다음 교통수단 볼까요? 자, 위에는 장점, 아래는 단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뭘까요? 네, 그렇죠. 자, 이거는 배입니다. 우리가 보통 선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배를 이용해서 먼 나라로 여행을 가게 되면 숙박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자, 배 타고 여행 가는 거 굉장히 비쌀 것 같이 느껴지지만 배도 배 나름입니다. 선생님이 중국에 갈 때 배를 타고 간 적이 있어요. 장보고처럼 답사를 가는 여행을 가봤는데요. 장보고처럼 가기 위해서 밤새도록 배를 타고 평택에서 배를 타고 중국까지 네, 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본도 배를 타고 가본 적이 있습니다. 누구처럼 가느라고 일본에 배를 타고 가봤냐면요. 여러분, 그 우리나라 역사책에 보면 조선통신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일본으로 파견되었던 외교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그 조선통신사처럼 가느라고 부산에서 배를 타고 일본까지 가본 적이 있습니다. 두 번 다 밤에 침대 칸이 있는 배에서 잠을 자면서 갔는데요. 네, 비행기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단 시간이 엄청 오래 걸려요. 조금 더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그 다음에 여행 중에 여러 가지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배였기 때문에요. 배 안에 엘리베이터도 있고 사우나도 있고 그 다음에 쇼핑센터도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거대하게 강당도 있어서 강의도 들으면서 이동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바다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경관이 있죠. 가다가 보면은 이제 밤바다에서 다양한 뭐 불꽃놀이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본으로 갔을 때는 일본 내해에서 시모노세키에서부터 세토나이카이라고 하는 그 일본 안에 있는 바다를 거쳐서 선생님 배를 타고 갔을 때는 눈을 떠보니까 아침에 섬이 굉장히 많이 있는 지역을 배가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청 느립니다. 비행기를 타면 2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배를 타고 갔기 때문에 선생님이 16시간이 걸렸어요.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느린 거죠. 그 다음에 기상 상황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태풍이 지금 우리나라의 동해안을 쓸고 지나간다라고 하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배를 타고 나갈 사람은 없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멀미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해본 사람은 압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자,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 자, 시간이 비교적 정확하다. 비용이 저렴하다. 안정적이고 비교적 안전하다. 그렇죠? 기차입니다. 정확한 시간에 출발해서 거의 정확한 시간에 도착합니다. 우린 이걸 정시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비용도 저렴하죠. 물론 아주 비싼 기차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비둘기호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저렴하고 느린 기차도 있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가격대가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안정적이고, 왜냐하면 레일을 따라서만 움직이기 때문에 레일을 벗어나지 않으면 안정적이고 아주 안전합니다. 단 기차가 사고가 무조건 나지 않는 건 아니기 때문에 100% 안전하다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죠. 단점,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립니다. 비행기 타고 가는 거에 비하면 많이 걸리고요. 그 다음에 출퇴근 시간이 혼잡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출퇴근 시간에는요.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지하철처럼 여러 차례 환승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살펴볼까요? 자, 언제든지 출발이 가능해요. 기동성이 뛰어나요. 그 다음에 접근이 수월해요. 문전 연결성. 우리 집 문 앞에서 바로 탈 수 있다. 여러분 많이 알고 있죠? 이거는 자동차입니다. 자, 이렇게 좋은 점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행에 뭐 짐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넣고 갈 수 있고 다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생각보다 휘발유가 비쌉니다. 연료비가 비싸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워라고 이야기하죠. 출근 시간, 퇴근 시간, 교통이 매우 혼잡해서 출발은 했지만 도착은 언제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특히 명절에 우리나라 왜 민족의 대이동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때 자가용에다가 짐을 싣고 가족들이 다 같이 움직이게 되는데요. 네, 그렇죠. 도착할 시간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뉴스를 틀면 서울부터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고 있습니다. 어디 구간이 막힙니다. 이런 방송을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교통수단이 발달하면서 여행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아주 과거에 주로 이용했던 방법은 바로 도보입니다. 걸어 다니는 거죠. 시속 20km에서 열심히 달리면 30km 정도를 달릴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용했던 건 바로 마차예요. 마차를 이용하면 시속 50km 정도까지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마차의 경우에는 신분이 높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뭐 부유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거지 일반 평민들은 타고 다니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가의 이동수단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마차를 타고 이동한 사람이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모차르트라고 하는 음악의 신동은 아주 어린 나이에부터 마차를 타고 다니면서 유럽 전체 지역을 여행을 하면서 왕실에, 왕궁에 가가지고 피아노를 연주하고 그다음에 본인이 작곡한 곡을 연주하고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많이 이용하는 건 바로 배입니다. 증기선이 발달하면서 배를 타고 많이 이용을 하게 되었고요. 최근에도 크루즈라고 하는 독특한 아주 어마어마한 호화 그런 여객선을 타고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려고 하는 건 바로 기차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발달된 교통수단 중에 하나죠. 기차를 타고 달려가는데 처음에 기차가 나왔을 때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이렇게 사람과 짐을 많이 싣고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네, 기차. 그래서 최초로 패키지 여행 상품은 바로 기차에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많이 이용하는 방법은 바로 자동차. 지금도 많이 이용되고 있죠. 그 다음에 가장 먼 곳을 빨리 가기 위해서 이용하는 것은 바로 비행기입니다. 미래에 인류가 또 어떻게 변화하게 된다면 드론이나 우주 여객선을 타고 외국으로 나가거나 아니면 뭐 막힘없이 하늘을 뚫고 우리가 날아다닐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밖에도 독특한 비행수단으로는 열기구도 있는데요. 열기구를 타고 여러분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정도만 보았을 텐데 실제로 1785년에는요.
프랑스하고 영국 사이에 있는 도버 해협을 건너는데 성공한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과거에 걸어다니는 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여행 수단에 따라서 우리가 여행의 방법이 달라져 왔던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지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여행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고요. 대신에 여행의 범위는 넓어지고 지구의 거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교통수단과 여행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자, 여행과의 관계 여러분이랑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교통수단은 사람을 이동시켜주는 수단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A라는 장소에서 B라는 장소까지 이동하는 단순한 이동수단만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통수단 자체가 하나의 여행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열기구를 타기 위해서 어디로 갈 거야. 아니면 나는 카누를 타기 위해서 동해안을 가겠어. 아니면 나는 크루즈를 타기 위해서 알래스카에 가야겠어. 뭐 이런 식으로요. 아니면 나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꼭 한번 타보고 싶어. 가능하겠죠.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여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교통수단은 단순한 이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자 이제 색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여행으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곳은 너무 예쁘죠. 이곳은 터키에 위치하고 있는 카파도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요, 여행을 갔을 때 땅바닥에서 앞을 바라보는 것보다 하늘에서 내려 꽂듯이 바닥을 내려 보아야지만 정확하게 이곳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는 애니메이션 중에 여러분 혹시 개구쟁이 스머프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알고 있나요? 만화 영화를요? 그 개구쟁이 스머프들이 버섯 모양으로 생긴 마을에 살아요. 집이 버섯같이 생겼죠. 여기가 바로 개구쟁이 스머프 그 만화의 배경이 된 곳입니다. 버섯 모양으로 생긴 바위가 쭉 연결되어 있는데 이유는 뭐 응회암이라고 하는 화산재가 쌓여서 만들어진 그런 암석, 그 다음에 석회암 이런 것들이 건조한 기후를 만나서 아랫부분만 깎여가지고 마치 버섯 모양으로 생긴 바위들이 쭉 많이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땅에서 그냥 보는 것보다는 하늘에서 보는 게 훨씬 매력적이라는 거죠. 가장 최고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터키의 카파도키아에 가게 된다면 열기구를 꼭 타기를 추천합니다. 단 열기구를 타려면 새벽 4시까지 열기구를 타는 장소에 도착을 해야 해요. 네, 왜냐하면 열기구를 타고 바라보는 일출이 끝내주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든 열기구를 타는 여행을 하게 되면 새벽 4시까지 오라고 합니다. 세 번째, 보려고 하는 특별한 여행은 바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이용한 기차 여행입니다.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요, 여기 우리나라랑 가깝죠. 블라디보스토크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버로스크를 거쳐서 자 여기 이르쿠츠크라고 써 있는 곳에 여기서 내리면 바이칼로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쭉 기차를 타고 어디까지? 모스크바까지 가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 기차를 갈아타면 자 유럽이 어디까지 갔으면 영국까지 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남북한이 통일된다면 서울역에서부터 기차를 타고 북한을 거쳐서 자 이렇게 시베리아를 거쳐가지고 유럽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겠죠. 자 이런 기차와 함께하는 여행에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요. 총 몇 개의 기차역이 존재하냐면 60개의 기차역이 존재하고 있고요.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쭉 기차를 이용하면 7박 8일 동안 약 164시간 동안 쭉 시베리아를 횡단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1등석, 2등석, 3등석으로 나눠졌을 때 3등석의 비용이 17만 원, 18만 원 정도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열심히 저축을 하면 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시베리아를 횡단해가지고 러시아 전체를 통으로 돌아보는 그런 여행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게 바로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모습이에요. 연기를 막 뿜고 지나가고 있는 바로 이곳이 아까 얘기했던 바이카로스입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장면이요. 선생님 텔레비전에서 이런 걸 봤어요. 시베리아 선발대라 그래서 그냥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타는 것 자체가 여행이었던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바로 걷기 여행입니다. 자, 지금 사진에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요. 산티아고 순례길이라고 하는 곳의 지도의 모습인데요. 산티아고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어보는 학생이 있을 수 있겠죠. 산티아고는 예수님의 제자를 이야기를 해요. 그중에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를 스페인에서는 성 야고보라고 불러서 산티아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티아고가 예루살렘에서 순교를 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그 시신이 어디에 묻혀 있냐면 바로 여기에 묻혀 있는 거예요. 그 시신이 묻힌 무덤 위에 거대한 성당을 지었는데 그 성당 이름이 바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합니다. 자, 여기를 찾아서 오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유명한 길이 프랑스의 생장에서 시작해서 자, 요렇게 요 길을 따라서 도착하는 총 800km의 길이 가장 유명한 길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데는 며칠이 걸리느냐면 하루에 20km 정도씩 걸으면 40일이 걸리고요. 30km 정도씩 걸으면 훨씬 더 빨리 도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중간중간에는 알베르게라고 하는 숙소에서 여행자들이 하룻밤 자고 다시 아침에 몸을 추스려서 다시 이동할 걷기 길에 나서게 되는데요. 만약에 총 이 전체 구간 중에 100km 이상을 걸은 사람에게는 이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라고 하는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고 나면 도장을 찍은 것들을 확인해서 순례자 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그런 길이죠. 더 특이하고 놀라운 일은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가는 사람의 대부분은 어느 나라 사람일 것 같으냐면 뭐 프랑스 사람 아니면 스페인 사람이겠죠. 유럽 사람인 게 너무 당연한데 그중에 세계에서 4번째로 산티아고 순례길을 많이 걷고 있는 사람이 바로 한국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길에 가도 한국인을 자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길을 잃어버릴 걱정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 갈라지는 곳 혹은 왜 이렇게 길이 내가 잘 가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지금 보이는 것 같은 조개 껍데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이 길을 따라가면 네,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고 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나와 함께 가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걸으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길이 있죠. 제주 올레길이라고 하는 길인데요. 올레길이라고 하는 말은 그 제주도 방언으로 집에서 거리까지 나가는 뭐 작은 길, 뭐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주 올레길 코스가 1코스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는 제주도 전체를 삥 둘러서 몇 개의 코스면 21개의 코스가 만들어져 있고요. 뭐 해안, 그 다음에 작은 오름 이런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굉장히 다양하고 예쁜 풍경들을 볼 수 있는 거죠. 길을 잃어버릴 염려, 아까도 얘기했죠. 없다라고 얘기했죠. 제주도 올레길에는 지금 보는 것과 같은 조랑말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 머리를 따라서 가면 원하는 방향으로 길을 잃지 않고 갈 수 있습니다. 구리에도 둘레길이 있고요. 지리산에도 둘레길이 있고요. 서울에도 둘레길이라 그래서 전체를 둘러서 가는 길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요즘에 많이 참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산티아고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인사한다고 합니다. 부엔 까미노. 자, 남은 기간 안전하고 즐겁게 여행하라는 뜻일 텐데요. 여러분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부엔 까미노.